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마을을 지켜낸 노파의 지혜. 관찰사 한익선은 조선 팔도에 이름을 떨친 명문가의 후손이었다. 조상 대대로 학문과 충절로 이름을 날렸고 그 명예는 세월이 지나도 바래지 않았다. 대대로 물려받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위엄이 넘쳤고 담장 안엔 넓은 마당과 연못이 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게다가 부인마저 천하의 절세 미인이라 사람들 눈엔 세상 복을 한 몸에 다 끌어안은 사내 같았지만 불행하게도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다. 결혼한 지도 10여 년이 훌쩍 넘었건만 부인에겐 태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초반엔 에이 설마 내가 후손 하나 못 볼까 하고 웃어 넘겼지만 세월이 흐르면서부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가문을 빛낸 명예와 영광도 후사가 없다면 허망한 신기루가 될 판이었다. 조상님들께 죄송한 건 둘째치고 대대로 내려온 가문 자체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느덧 부록의 나이가 몇 년 앞으로 다가오자 참다 못해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렀다. 점쟁이는 대청마루에 앉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더니 의미심장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감사어른, 이는 부모님 산소자리 탓입니다. 명당으로 이장만 하면 반드시 자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명당이라? 알았네. 내 당장 산소를 옮길 터이니 어디가 명당인지 알려주게. 그렇게 해서 전국 팔도를 샅샅이 뒤진 끝에 찾아낸 곳이 바로 다스리는 도내에서도 명당으로 이름난 거북마을 뒷산이었다. 지관들 사이에서도 명당 중에 명당이라 칭찬이 잦아있고 산 아래 논밭은 유난히 풍작이여 강에서 잡히는 물고기 비늘엔 금빛이 돌 정도니 이보다 더한 길지는 없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거북마을에 퍼지자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니, 타지 사람이 우리 마을에 묘를 쓴다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걱정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타지 사람이 묘를 쓰면 마을의 전기가 모두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대놓고 반대할 엄두는 못 내고 밤마다 으슥한 곳에 모여 앉아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관찰사께서 이곳에 묘를 쓰면 우리 마을은 반드시 폐허가 될 거요. 그러게 말이요. 번성하던 마을도 그런 일이 있어 잡초만 무성해졌다더니 우리도 그 꼴 나는 거 아니겠소? 그러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밭일을 하다가도 한숨, 밥을 먹다가도 한숨, 밤이면 느티나무 아래 모여 앉아 꺼져가는 등잔불을 사이에 두고 한숨만 쉬고 있었다. 대놓고 관찰사에게 달려가 항의할 배짱도 없으니 그냥 밤마다 모여 앉아 머리를 맞대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를 입버릇처럼 외우는 날이 이어졌다. 그렇게 근심에 잠긴 어느 날 밤 궁예지책으로 임금께 직접 상소할 것을 의논하고 있을 때 주막에서 술을 파는 노파가 입을 열었다. 노파는 거북마을 주막에서 오래도록 술을 팔며 생계를 이어온 주막 할멈이라 불리던 터줏대감이었다. 에이그, 왜들 그렇게 앉아 한숨만 쉬고 있소? 그러다 늙은이 먼저 쓰러지겠네. 누군가 혀를 끌끌 차며 대꾸했다.
한숨 안 쉬고 배기겠소? 관찰사 댁 묘가 우리 땅에 들어선다는데 그 전기가 다 빨려서 마을이 황폐해질 판이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듣고만 있더니 문득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걱정하지 마소. 나이 먹은 늙은이가 여러분 근심을 싹 해결해줄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소이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노파에게 집중되었다. 아니, 할멈이 무슨 재주로 그걸 막는단 말이오? 노파는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자신 있는 얼굴로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보시오. 한 사람 앞에 한 장씩 내면 이 늙은이가 목숨을 걸고 이장을 막아보겠소.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누군가 입을 열었다. 만약에 이장을 막지 못하면 어쩔 거요? 그땐 여러분이 저를 죽인다 하더라도 달게 받겠소이다. 사람들은 노파의 자신 있는 말에 그 자리에서 돈을 걷었다. 그 돈이 무려 수백 냥에 달했다. 노파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먼저 이장 날짜부터 정확히 알아오게 했다. 며칠 뒤 드디어 이장을 하는 날이 다가왔다. 노파는 새벽부터 정성껏 안주를 마련하고 질 좋은 술까지 챙겨들고 이장 행렬이 지나는 길목에 자리를 잡았다. 앞장서 걸어오던 감사댁 하인들을 보자 할멈은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쇠내는 생전에 풍수대가로 불리던 홍지관의 처이옵니다. 감사 어른께서 이 땅에 묘를 쓴다 하여 하례차 술과 안주를 장만해 나왔습니다. 홍지관이란 말에 하인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는 조선 팔도 지관들 사이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풍수의 대가였다. 하인은 이 말을 곧장 관찰사에게 전했고 관찰사는 홍지관의 아내라는 말에 노파 앞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대 남편이 생전에 어찌 이 땅을 명당이라 했느냐? 노파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쇠내의 남편이 생전에 누누이 말하길 이 땅에 묘를 쓰면 그 후손이 당대에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순간 관찰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되물었다. 뭐라? 왕이 된다고 분명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늙은이가 어찌 거짓을 올리겠사옵니까? 비록 쇠내가 나이는 들었으나 그 말씀만큼은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사옵니다. 매번 이 길을 지날 때마다 그저 저 빈산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는데 이제야 대감께서 그 귀한 땅을 알아보시고 묘를 쓰신다 하여 이렇게 하례차 왔습니다. 관찰사는 노파의 말이 구구절절 가슴에 들이박혔다.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그건 곧 역모요, 반역이요, 대역죄 아닌가? 아무리 명당이어도 목숨보다 귀한 명당이 어디 있겠는가? 이장 한번 잘못했다가 대역 죄인이 될 판국에 땅이 아무리 명당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는 이 말을 듣자마자 식은땀을 뚝뚝 흘리며 황급히 되돌아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장을 전면 취소했다. 다행이구먼, 다행이여. 거북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뻐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서 기다리던 노파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렇게 거북마을은 한 노파의 지혜로 관찰사의 위세를 물리치고 마을의 정기를 지켜냈다. 비록 늙은 주막 노파였지만 그 이름 없는 할멈이 지켜낸 땅 덕분에 거북마을은 오랫동안 평안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전해진다. 명당보다 중요한 건 목숨과 인간의 지혜라네. 총각이 만난 묘령의 여인. 깊은 산골 마을에 30살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장가를 못 간 착한 총각이 있었다. 병석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부지런히 일했지만 쉽게 가난을 면하기가 어려웠다.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난한 총각에게 시집올 아가씨도 없을 뿐더러 장가들 미천도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장가도 못 가고 저렇게 혼자 사는 게 본인 탓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하며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장사를 지내려고 해도 돈이 없어 먼 친척 집에 찾아가 부탁하려고 길을 떠났다. 얼마나 갔을까? 해는 서산에 기울고 배가 고프고 다리가 아파서 더 걸을 수가 없었다. 근처 주막을 찾아가 요기를 한 후 그만 쓰러져 쿨쿨 잠이 들었다. 총각은 잠을 자면서도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일이 걱정이 되었는지 잠꼬대를 해댔다. 어머니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한단 말인가. 30이 훌쩍 넘었는데도 장가도 못 가고 난 불효자구나. 서러움에 복받쳐 큰 소리로 잠꼬대를 하는데 옆에서 자고 있던 한 노인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노인은 잠꼬대를 듣고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총각이 잠을 깨자 물어보았다. 지난밤에 잠꼬대를 심하게 하던데 그게 사실이요? 노인이 진지하게 묻자 총각은 머리를 긁적이더니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 결혼도 못하고 가진 게 없어 어머니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산소짜리를 봐주는 직관이었는데 총각의 하소연을 듣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좋은 자리에 산소를 쓰도록 자세히 알려주었다. 내가 알려준 곳에 산소를 쓰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거요. 내일 10시에 장사를 지내면 12시에 가서는 틀림없이 행운이 올 테니 두고 보시오. 내 말을 믿고 하라는 대로만 해보시오. 총각은 노인에게 고맙다고 절을 하고는 그 길로 친척집을 향해 떠났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돈을 얼마씩 얻어다가 노인이 알려준 장소에 산소를 쓰고 겨우 어머니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오전 10시에 장례를 다 치르고 집을 향해서 돌아오던 총각은 12시에는 틀림없이 행운이 온다고 말했는데 어떤 행운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집 근처 산모퉁이를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저만치 미모의 젊은 여인이 보따리를 끼고서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다. 그 여인은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듯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총각 앞으로 달려오더니 통사정을 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쫓기고 있는 몸입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자기를 숨겨달라고 청했다. 총각은 급한 대로 숲속에 있는 바위 틈에 여인을 숨겨주었다. 그리고는 한숨을 돌리는 순간에 말을 탄 남자가 시퍼런 칼을 들고 달려오더니 험상궂은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이보시오. 방금 여인네 하나가 이리로 달려오지 않았소? 총각은 시치미를 떼고 엉뚱한 곳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조금 전에 저리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소. 남자는 상복을 입고 있는 총각의 침착한 말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총각이 가리키는 쪽으로 잽싸게 달려갔다.
그 사람이 가버리자 숨어있던 여인은 목숨을 구해주어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했다. 총각이 이제 그 사람도 갔으니 안심하고 가시오 하고 말하자 그 여인은 머뭇거리며 자신의 처지를 말했다. 저는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며 사는 불안당의 두목인 저 사람이 저를 억지로 끌고 가서 저 사람을 모셔왔는데 하도 사나워서 이렇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대로 버티고 살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기회를 보다가 이렇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 사람에게 잡혀가 또다시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형편인데 이렇게 댁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신세이오니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그 젊은 여인이 간곡히 청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총각은 나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요. 보아하니 나이도 어린데 좋은 사람 만나서 사는 것이 어떻겠소?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저는 의지할 곳도 갈 곳도 없습니다. 여기 귀금속과 값진 물건들을 충분히 챙겨 나왔으니 이걸로 전답을 사서 농사를 지으면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보따리를 건네주는 것이었다. 보따리 안에는 값비싼 물건들이 가득했다. 총각은 어제 노인이 말해준 바로 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총각은 뜻밖의 행운에 기뻤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숨겨둔 덕분에 장가도 가고 아들, 딸 낳고 평생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다. 어릴 적부터 분홍 집안이라 넉넉한 형편에 풍족하게 생활했다. 아버지 김선비는 손이 귀한 3대 독자였다. 그런 집안에서 연이어 아들을 낳자 김선비는 좋아서 춤을 추고 다녔다. 그런데 아내가 둘째 아들 동민이를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래서인지 김선비는 작은 아들 동민을 은근히 미워했다. 오로지 큰아들 동규만 끼고 살았다. 큰아들 동규는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는지 버릇이 없었다. 사실 동규는 어리석은 유모 밑에서 자랐는데 그 유모가 어렸을 때 완전히 그를 망쳐놓았다. 유모한테 무조건 떼를 쓰고 울며 발을 구르기만 하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었다. 그것이 그를 제멋대로 행동하게 만들어버렸다. 또한 유모는 동규 길을 살려준답시고 동규 도련님이 최고랍니다. 아무도 도련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면 안 돼요. 도련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며 터무니없는 말을 종종 내뱉었다. 철이 들자 동규도 오만하고 고집스럽고 자만에 빠지는 것만큼 나쁜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그게 몸에 배어 있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나쁜 습관은 없애기 힘든 법이다. 하지만 동생 동민은 마음이 선하고 착했다. 어릴 때부터 뭐든지 형한테 양보하고 형이 우선이었다. 형이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동민은 형을 말렸다. 형 그러지 마. 그러면 동규는 뭐라고? 입 닥치지 못해? 하면서 옆에 있던 막대기를 꺼내 동민을 두들겨 팼다. 그렇다 보니 동생도 형을 슬슬 피해 다녔다. 그는 아버지 김선비를 빼놓고는 세상 무서운 게 없었다. 집안 하인을 괴롭히는 건 동규의 심심풀이 장난이었다. 지나가는 아이들 머리를 툭툭 치는 건 보통이고 추운 날 살얼음이 낀 논에 데려가 아이를 밀어놓고 낄낄거리며 놀려댔다.
한 번은 여종의 댕기머리를 싹둑 잘라버리는 바람에 난리가 난 적도 있었다. 울고 있는 여종을 보고는 재미있다며 긴 막대기를 가져와 치맛자락을 들치고 있었다. 그리고 치마만 둘렀다 하면 과부 참모도 겁탈하고 늙은 하인들 뺨을 후려치는 건 예산일이었다. 나이가 먹으면서 그 못된 행실이 점점 도를 넘었다. 너그럽고 후덕한 김선비한테서 어떻게 저런 시가 나왔는지.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어느 날 밤이었다. 술을 먹고 야심한 시간에 들어온 동규는 부엌에 딸린 방에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았다. 혼인 날짜를 받아놓은 하녀 사월이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17살 동규가 사월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술 냄새를 풍기며 발버둥 치는 사월이를 덮쳤다. 사월이의 비명을 듣고 행랑아범이 뛰어와 뜯어말리자 동규는 낫을 들어 행랑아범에게 휘둘렀다. 다음 날 아침 천으로 팔을 감싼 채 마당을 쓰는 행랑아범을 보고 김선비가 물어보니 장작을 패다가 팔을 조금 다쳤다고 얼버무렸다. 김선비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고심하더니 서신 한 통을 써서 누군가에게 보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주막에서 동네 망나니들과 어울려 술에 취해 한밤중이 되어서 비틀거리며 집에 온 동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때 방문을 휙 열고 장정 서너시 들어왔다. 누구야? 깜짝 놀라 동규가 소리치자 사내들은 밧줄로 동규의 몸을 꽁꽁 묶더니 자루 속에 집어넣어 버렸다. 그리고는 말에 실어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다음 날 아침 대궐 같은 집 앞마당에 커다란 자루가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자루가 풀리자 대청마루에서 매서운 눈초리를 한 대감이 나와서 말했다. 네가 김선비 아들이냐? 김선비는 역적으로 몰려 벌써 귀향길에 올랐다. 내 목숨만이라도 건진 걸 다행으로 여겨라. 오늘부터 너는 이 집 종이다. 그날로 동규는 행수 하인에게 끌려가 고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동규는 두들겨 맞는 게 일상이 되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귀양간 아버지가 걱정되기보다는 원망스러웠다.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할 리가 없었지만 온몸에 퍼렇게 멍이 들면서 하나씩 배워나갔다. 처음에는 시킨 일도 못한다고 먹을 걸 주지 않아 배를 고른 적도 부지기수였다. 그리고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 헛간에서 거적대기를 덮고 잤다.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던 동규는 화가 났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제는 동규가 그렇게 무시하던 하인들이 부러웠다. 하루아침에 하인이나 머슴만도 못하게 된 자기 처지가 너무 슬펐다. 그 중에 동규와 나이가 같은 머슴 인구가 있었다. 인구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외톨이가 된 동규를 살뜰히 챙겨줬다. 자기가 먹는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자 자기가 자는 방 구석에 동규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자기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마 인구가 자기 집 머슴이었으면 벌써 다리 몽둥이가 나갈 정도로 발로 걷어차였을 텐데 동규는 지난 날을 떠올렸다. 왜 그렇게도 못된 행동을 했는지 점점 후회가 밀려왔다. 시간이 지나자 일도 손에 익어갔다. 이젠 나무도 자라고 거름도 퍼서 밭에도 잘 뿌렸다. 모르는 게 있으면 인구가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내가 왜 그렇게 못되게 살았을까? 인구의 따스한 우정 때문에 동규는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있었다.
언젠가는 강아지가 달려와 친구가 되어주었다. 동규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는 나보다 네가 더 낫구나. 내가 천벌을 받는 거야. 동규는 그동안 짐승들이 얌전하게 있을 때도 자기 기분이 나쁘면 아무 이유 없이 짐승들을 때렸다. 심지어 집어던져 강아지가 절뚝거리며 다닌 적도 있었다. 동규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무슨 일 때문에 귀향을 가셨을까? 동민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버지가 귀향 간 것도 자기 때문인 것만 같았다. 고생하고 있을 아버지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동생 동민이와 집안 식구들도 궁금해졌다. 행랑아범, 유모, 친모, 머슴 그리고 하인들. 집에 있던 식솔들 모두 안부가 궁금하고 보고 싶어졌다. 자기가 그렇게도 못되게 굴었는데도 모두 친절을 베푼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더운 여름도 지나고 이제 초가을이 다가왔다. 며칠 있으면 추석이었다. 명절이 다가오니 아버지가 더 그립고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동규는 밤마다 뒤뜰에 나와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추석 전날이었다. 새벽녘에 밖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보니 서너 명의 장정들이 몰려와 자루 속에 집어넣는 것이었다. 아버지에게 큰일이 생겼나 보다. 이제 나도 해치려는가? 동규는 모든 걸 체념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순순히 따랐다. 그들은 자루에 넣은 동규를 말에 태우더니 한참을 달렸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날이 새기 전에 어딘가에 도착해 바닥에 내려놓더니 입구를 열어주고는 그들은 떠나버렸다. 슬슬 기어나와 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바로 자기 집 안마당이었다. 거기에 아버지와 동민이 그리고 행랑아범이 서 있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동규는 아버지 발밑에 엎드려 엉엉 울었다. 그렇다. 아버지 김선비가 자식의 못된 버릇을 고치려고 오랜 친구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다. 친구는 자기 일처럼 흔쾌히 승낙했고 모두 한마음이 되어 동규를 개과천선시킨 것이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고 동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고 하인과 하녀, 심지어는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 선하게 대했다. 그리고 학문에 매진해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에 올라 나라에도 큰 공을 세우고 백성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었다. 마을을 구한 젊은 부부. 오랜 옛날 높은 산 아래 오두막에 돌쇠 총각이 살고 있었다. 그는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며 지냈는데 힘이 장사였다. 달래란 처녀와 사귀고 있었는데 그녀는 옷감 짜는 일과 바느질 솜씨가 아주 뛰어났다. 게다가 농사일도 척척 잘했으며 얼굴도 아름다워 꽃이 부러워할 정도였다. 어느 해였다. 여름 내내 가뭄이 계속되어 눈과 밭에 심은 곡식이 다 타들어갔다. 큰일 났군. 이러다간 곡식이 다 말라버리겠어. 가뭄으로 논바닥은 쩍쩍 갈라졌고 농작물은 다 타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우물을 팠으나 아무리 파도 물 한 방울 솟아나지 않았다. 정성 들여 기우제도 지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풀뿌리조차 다 말라 비틀어지자 사람들은 누렇게 부항이 나고 굶주림에 지쳐
흙을 파먹는 사람도 있었다. 더위와 배고픔에 허덕이던 마을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병에 걸렸고 마을엔 깊은 한숨소리만 들렸다. 그날도 원로들과 마을 사람들이 정자 밑에 모여서 대책을 강구했다. 이러다간 마을 사람들 모두 죽게 생겼어. 어쩌면 좋단 말이냐. 모인 사람 중에 누군가 깊게 한숨을 토해내며 힘없이 말했다. 그 말에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모두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 그때 돌쇠가 입을 열었다. 혹시 깊은 산속 어딘가에는 샘물이 솟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그 말에 대답했다. 내가 어려서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긴데 산에 용이 사는 동굴이 있는데 그 속에 냇물이 흐른다는 거야. 그걸 찾을 수만 있다면 이 가뭄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동굴 입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데다 무시무시한 용이 동굴을 지키고 있다더군. 그러면 제가 그 동굴을 찾아보겠어요. 그곳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찾아낸다 하더라도 위험해. 이렇게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동굴을 찾아 나서는 게 낫겠어요. 돌쇠와 달래는 그 동굴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하고 곧 그 길로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서 동굴을 찾으러 나섰다. 햇볕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걸 태울 듯이 내리쬐고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햇볕보다 더 뜨거웠다. 산마루에 도착한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각자 다른 길로 떠났다. 달래는 있는 힘을 다해 걸어갔다. 발은 벗겨지고 온몸이 가시에 질려 피투성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계속 걸었다. 그렇게 나흘째가 되던 날 달래는 심한 갈증으로 인해 견딜 수가 없었다. 가까스로 산을 넘자 바위 구멍에 물이 괴어 있었다. 아, 물이야. 물이 있네. 그녀는 정성을 다해 손으로 그 물을 병에 담고 목이 마를 때만 입술을 죽일 정도로 조금씩 마셨다. 바위 구멍에 물이 괴어 있는 걸 보니 어딘가에 수원지가 있을 것 같았다. 숲을 지나가는데 풀숲에 쓰러져 있는 사슴 한 마리가 보였다. 이를 어째? 가엾게도 쓰러져 있네. 달래는 사슴이 안 돼 보여 사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서 물을 몇 모금 마시게 했다. 물을 마신 사슴은 기운을 차렸는지 일어나서는 고맙다는 듯이 달래의 손을 핥았다. 그런데 달래가 사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떠나려 하자 사슴이 옷자락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 게 아닌가.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이 산에 왔는지 알고 있니? 사슴은 머리를 끄덕이며 계속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달래가 사슴을 따라가자 사슴은 동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꺾더니 이윽고 땅이 움푹 들어간 곳으로 가자는 거였다. 그러더니 그곳에서 멈추고는 발로 풀을 긁어서 헤쳤다. 그러자 그 밑에서 동굴 입구 같은 것이 나타나고 어디선가 물소리도 들려왔다. 아, 용의 동굴이다. 달래가 기뻐 소리치자 사슴은 그 사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달래는 동굴 속에 용이 산다는 말도 있고 동굴로 들어갔다. 멀리서 물소리가 들려올 뿐 동굴 속은 캄캄했다. 달래는 그 물소리를 향해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파닥파닥하고 날개 소리가 나더니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덤벼들었다. 달래는 억센 날개와 날카로운 발톱 공격을 받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얼굴에서 피가 흘렀으나 달래는 굴복하지 않았다. 아직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머리 위를 맴돌았으나 달래는 벌떡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벼란간 무서운 땅 울림소리가 나더니 동굴 속이 갑자기 환해졌다. 눈앞에 소용돌이 치는 냇물이 흐르고 그 속에서 용이 번쩍이는 눈으로 달래를 노려보고 있었다. 용은 천둥 같은 소리로 달래에게 소리쳤다. 여기는 내 동굴이고 내 냇물이다. 감히 동굴로 들어온 자가 누구냐? 달래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달래라고 합니다. 물을 찾아 이곳까지 왔어요. 용은 그 말을 듣더니 소리쳤다. 물은 실컷 마셔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안 된다. 달래는 물을 마시고는 용기를 내서 소리쳤다. 물은 잘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동굴과 냇물은 모두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용은 얼굴을 달래에게 바짝 들이댔다. 그런데도 달래가 두려움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걸 보자 또다시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쥐방을 만한 여자애가 겁도 없이 잘 짓거리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만 해봐라. 당장에 너를 돌로 만들어버릴 테니. 그러더니 요란한 물소리를 내며 물밑으로 사라져버렸다. 달래는 기쁨과 불안에 쌓여 동굴에서 나왔다. 비록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마을 사람들을 구하자. 그렇게 결심하고는 돌쇠와 약속한 장소를 향해 부지런히 걸어갔다. 한편 돌쇠는 동굴을 계속 찾아다니다가 호랑이에게 쫓기는 사슴을 발견했다. 화살을 쏘아 호랑이를 잡자 사슴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었다. 착한 달래는 이미 물이 있는 곳을 찾았지만 무서운 용을 만났답니다. 달래의 목숨을 구하고 싶으면 칼로 당신의 가슴을 그으세요. 아가씨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돌쇠가 급히 약속한 장소까지 달려가 보니 달래가 슬픈 얼굴로 서 있었다. 돌쇠가 위로하며 물어도 달래는 아무 말 없이 슬픈 눈으로 돌쇠를 바라볼 뿐이었다. 얼마 뒤 달래는 돌쇠를 동굴 입구까지 데리고 가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염려하지 말고 빨리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여기 물이 있다고요. 달래는 말을 끝맺기도 전에 돌이 돼버리고 말았다. 돌쇠는 돌이 된 달래를 껴안고 흐느껴 울었다.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를 악물며 마을로 내려갔다. 돌쇠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횃불을 들고 동굴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힘을 합하여 도랑을 파서 동굴 속의 물을 끌어내자 물이 도랑을 따라 밭으로 흘러들고 곡식들이 곧 생기를 되찾았다. 겁이 난 용은 물밑에 숨어서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의 훌륭한 행동에 눈물을 흘렸다. 돌쇠는 돌이 된 달래를 업고 산으로 올라가 오두막집을 지었다. 그리고 낮에는 사냥이나 밭일을 하고 밤에는 칼로 자기 가슴을 그어 떨어지는 피를 돌이 된 달래에게 적셔주었다. 그렇게 사슴의 말대로 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돌쇠가 평소처럼 가슴의 피를 돌이 된 달래에게 뿌려주자 마침내 돌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달래가 되살아났다. 달래, 이렇게 살아나다니 고맙소. 돌쇠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달래를 꼭 껴안았다. 달래 또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쇠의 가슴에 난 상처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마침내 돌쇠와 달래는 부부가 되어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바람처럼 나타난 신령한 도사. 초여름 어느 오후였다. 바람기도 없이 내리쬐는 햇볕이 몹시 따가웠다. 김선달은 짊어진 바랑도 없이 주막 옆을 지나고 있었다. 주막 옆 버드나무 그늘에서 산에 서너시 앉아서 땀을 식히고 있었다. 멍석 위에 벌렁 드러누워 있는 사내들은 밭에서 감자를 캐다가 더위를 피해 잠깐 쉬는 중이었다. 멍석 옆에는 튼실한 감자 무더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캘 요량으로 새벽부터 서둘러 일을 한 탓인지 모두 지쳐있는 모습이었다. 김선달은 한양에서 며칠간 잘 놀고는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원래부터 노자라고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 김선달은 주막 옆을 지나다 보니 막걸리 생각이 간절했다. 가만히 있어보자. 막걸리 생각은 나고 돈은 없으니 어떡한담? 김선달은 침을 꼴깍 삼키면서 궁리를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버드나무 밑으로 쑥 들어갔다. 좀 쉬었다 갑시다. 김선달이 그들을 보며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러시오. 서너 명의 사내들이 누워있다가 김선달을 바라보고서 일제히 일어나 앉았다. 아, 그냥들 누워 계시죠. 아닙니다. 이제 일어나려고 하던 참이었소. 남자들은 멋쩍은 듯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바람이 시원하군요. 그런데 여기서 황해도 9월산까지 몇 리나 됩니까? 김선달은 머리를 돌리기 시작했다.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하려면 모르는 채 뭘 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9월산이라 여기서 딱 250리가 남았소이다. 그 중에 한 사내가 대답했다. 감사하오이다. 김선달은 그 사내에게 점잖게 말했다. 버드나무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의관을 갖춰 입고 말소리며 행동거지가 범상치 않은 김선달이 보통 사람은 아닐 거로 생각했다. 그중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실례의 말씀이 오나 선비께서는 어디서 오는 길인지요? 한양 삼각산에서 오는 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삼각산에서 9월산이라? 삼각산이라는 말에 남자들은 돌을 닦는 도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마음대로 김선달을 점쳐놓고서 삼각산과 9월산이라면 그 거리가 무려 400리나 되는데 이 더위에 그렇게 급히 가실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사내가 물었다. 네, 돌을 닦는 몸으로서 이까지 더위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9월산으로 스승님을 뵈러 가는 길이죠. 김선달이 시침을 뚝 떼고서 이렇게 말하자 모여앉은 남자들의 얼굴빛이 바뀌었다. 아, 그렇습니까? 시골에 묻혀 사는 농부들이라 지체 높으신 도사님을 미처 몰라 뵀습니다. 허허허, 그게 무슨 말이오? 도사란 원래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것인즉 오고 감이 기약이 없소이다. 김선달의 말이 순박한 농부들의 마음을 당장에 휘어잡았다. 어느새 그 마을엔 삼각산에서 신령한 도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소문은 마침내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꼽히는 이초 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뭐? 삼각산에서 도사님이 오셨다고? 무슨 일 때문인지 시름에 쌓여있던 이초 씨는 그 소리를 듣고서 버드나무 밑으로 뛰어갔다. 이초 씨 어른이 오십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동네 어른인 이초씨가 오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초씨는 낯선 김선달을 보자 허리를 굽혀 예의를 올린 후에 정중히 입을 열었다. 도사님께서 이처럼 저희 마을에 들리시게 된 것도 하늘이 베푸신 인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계실 게 아니라 누추하오나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아니올시다. 호의는 감사합니다만 난 갈 길이 바쁜 사람이요. 김선달이 손을 저으며 사양을 하자 이초씨가 김선달의 손을 잡으며 간곡히 말했다.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묵었다 가시지요. 자, 어서 일어나십시오. 이초씨의 말이 간곡한지라 김선달은 못 이기는 채 하고서 마침내 자리를 떴다. 그날 밤이 깊었다. 이초씨는 신령한 도사가 된 김선달과 푸짐한 음식을 앞에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마음 먹고 있던 바를 꺼내놓았다. 도사님, 실은 저희 집에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신데?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가보로 내려오고 있는 금초대가 없어졌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보물이라 이대로 잃어버린다면 조상님들을 배울 낯이 없습니다. 분명 가까운 사람의 소행일 겁니다만 알 수가 있어야지요. 김선달은 그 소리를 듣고 신음소리를 냈다. 지금까지는 타고난 언변으로 얼렁뚱땅 넘겨버렸지만 이초씨의 말은 분명히 자기더러 그 금초대를 찾아달라는 말인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글쎄 올시다. 물건을 잃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요? 오늘까지 꼭 열흘이 되었습니다. 정말 난처한 노릇이었다. 찾아준다는 말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이토록 후한 대접을 받고서 못 찾아주겠다는 말도 안 나왔다. 도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딱 한 번만 저의 딱한 처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초씨의 간절한 말에 김선달은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놈의 금초대를 못 찾아 끝내 도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승낙이나 해놓고 보자. 김선달은 작정을 하고서 입을 열었다. 사정이 그러하시다니 바쁜 몸이긴 하나 며칠 시간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초씨는 희색이 만연해서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술잔을 기울였다. 이초씨는 돼지를 잡는다, 소를 잡는다 해가며 방정을 떨었다. 동네에는 신령한 도사가 와서 금초대를 훔쳐간 범인을 찾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이초신의 마당을 기웃거렸다. 이튿날 날이 밝자 김선달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도둑을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김선달은 걱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금초대를 보관한 곳과 집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남자가 칼을 뺐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지. 김선달은 기왕 이렇게 된 이상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도둑을 찾아보기로 했다.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오니 측에 방을 하나 내어주시고 아무도 주변에 얼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김선달은 방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네. 김선달은 가능한 한 출입을 삼갔고 누구라도 마주치기라도 하면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난 다 알고 있어 하는 표정이었다. 그렇게 날이 가고 드디어 사흘째가 되었다. 하지만 도둑을 찾을 기미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실은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다.
도둑을 못 찾으면 내일 새벽이라도 당장 도망쳐야 할 판이었다. 아휴, 팔자도 더럽게 사놨구나. 어쩌다 이런 일에 걸렸는고. 김선달은 상같이 쌓아놓은 음식을 바라보며 팔자에 없는 일이라고 한탄했다. 음식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았다. 정말 지금까지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보았지만 도사가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김선달의 생각을 전혀 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밤낮으로 몰려와 김선달 주변을 기웃거렸다. 그들은 김선달이 도둑을 못 찾을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에 도둑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야 신통력을 가진 도사님이니 천벌을 내릴 거야. 이런 말도 오고 갔다. 어느덧 그날도 저물었다. 마지막 밤이라 구경꾼들은 더 모여들었고 김선달의 피로는 한층 더 심해갔다. 그런데 그때 마당 한 구석에 솥을 걸어놓고 시루떡을 찌고 있었다. 시루떡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떡이 익어가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겼다. 김선달은 한탄을 하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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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올라가는구나. 뭐라고요? 당신 누구요? 옆에 서 있던 하인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변했다. 모락이란 이름의 그 하인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선달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사실 그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달은 그 하인을 따라갔다. 그는 인적이 드문 담벼락 밑으로 데려가더니 무릎을 꿇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사정했다. 잘못했습니다. 어린 딸년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약방에 데려갈 돈이 없어서 그만. 그는 금촛대를 돌려주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번만 눈 감아주마.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모든 걸 밝히겠다. 다신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김선달은 다짐을 받았고 하인은 그가 지시한 대로 담벼락 밑에 금촛대를 숨겨놓았다. 자기가 헛된 소리로 모락모락하고 외친 것이 공교롭게도 금촛대를 훔쳐간 도둑인 모락이라는 하인이 듣고 자기를 가리키는 소린 줄 알고서 기겁을 하고 나타난 것이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그 짝이었다. 이리하여 김선달은 뜻하지 않게 이초 씨의 금촛대를 찾아주었다. 진짜 우연의 일치였다. 정말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촛대를 되찾은 이초 씨는 김선달의 손을 잡고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별 말씀을요. 금촛대를 찾아서 다행입니다. 다음날 단잠에서 깨어난 김선달은 이초 씨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하루만 더 쉬었다 가라는 이초 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틀린 말은 아니구나. 시어머니와 3명의 과부 며느리. 한양에 유명한 남시성의 지관이 있었다. 그의 지력은 해가 더해갈수록 신통해져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풍수대가라 불렀다. 풍수대가는 산소자리가 가문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주장하며 많은 묘자리를 정해주었고 그로 인해 장안의 명성이 드높았다. 풍수대가의 나이 벌써 70고개를 넘었다. 그는 슬하에 아들 삼형제를 두었으나 자신의 풍수 이론을 전수하지 않았다. 지관 직업은 내 대에서 끝이다. 너희들은 문필로 가문을 빛내도록 하여라. 그렇게 아버지 뜻에 따라
아들들은 학문에 매진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남직관이 노쇠해지자 삼형제는 아버지 돌아가신 뒤를 걱정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원래 영험한 직관이므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산수 자리를 정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세 아들이 아버지에게 건의했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 미리 산수 자리를 정해 주십시오. 하지만 남직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생각해둔 자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어서 가서 공부나 해라.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삼형제는 벼랑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일이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간청하기에 이르렀다.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이직관을 찾아가라. 내 묘자리를 미리 알려주었으니 그에게 물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며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직관이 벼랑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세 아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직관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직관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선생께서 미리 알려주시기는 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난감한 노릇입니다. 삼형제는 굽히지 않고 알려달라고 간청했다. 염려치 마시고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자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직관은 한참 고민을 하더니 그곳에 묘를 쓰면 집안에 큰 변고가 생길 것입니다. 하고 털어놓았다. 변고라니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자꾸 물으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그곳에 자리를 쓰면 다음날 첫째가, 100일 후 둘째가, 1년 뒤에는 막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은 놀랍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두려운 마음을 억지로 가라앉히고 다시 물어보았다. 아버님께서 왜 그런 곳을 정하셨을까요? 그러자 직관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곳을 정한 까닭이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일찍 돌아가시게 되지만 대신 이 집안에서 세 며느리를 통해 3명의 재상이 태어나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세 아들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더냐? 아버님 뜻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가문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요. 형제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고 결심하고 정한 자리에 아버지를 모셨다. 하지만 그 예견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아버지를 모신 다음 날 건강하던 큰아들이 갑자기 괴로운 듯 몸을 비틀더니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고 큰 며느리는 혼자라고 말았다. 집안은 큰 슬픔에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보다도 남은 두 형제의 일이 큰일이었다.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큰일이구나. 큰아들의 장례를 지내고 100일째 되는 날이 다가왔다. 온 집안이 공포에 쌓여 어서 그날이 저물기를 기다리고 있으려니 둘째 아들이 쓰러지더니 모두 쩔쩔매는 사이에 숨이 끊어져 버렸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와 두 며느리는 눈물로 세월을 보낼 뿐이었다. 이제 남은 건 막내 아들 뿐이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아직 혼자 몸이었다. 직관의 말에 따르면 새 며느리가 새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한 것이다. 며느리만 얻지 않으면 막내 아들은 구할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는 그런 생각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머리라도 식힐 겸 잠시 여행이라도 다녀오겠습니다. 집을 떠난 그는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났다.
두 사람은 짧은 만남에도 깊은 인연을 맺었다. 반드시 돌아와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막내 아들은 그렇게 굳은 약조를 하고 돌아갔으나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막내 아들과 정을 통한 그 처자가 아이를 뵌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더냐? 누구의 아이냐? 배가 불러오는 딸을 보자 그 집에선 난리가 났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여인은 아이를 임신한 채 막내 아들의 집을 찾아왔다. 저는 막내 아드님과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와 함께 이 집의 며느리로 살겠습니다. 처음에 모두 놀랐지만 시어머니는 그 여인의 진심에 감동하여 그녀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여 시어머니와 3명의 과부 며느리가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다. 마침내 새 며느리를 통해 3명의 재상이 나온다는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아직 홀례도 못 시킨 막내 아들을 한층 더 불쌍하게 여기던 시어머니는 막내 며느리를 친딸같이 여기게 되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막내 며느리의 갸륵한 마음에 감동했고 시어머니와 새 며느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운 세월을 견뎌냈다. 시간이 흘러 새 며느리의 아들들은 모두 훌륭히 자라 과거에 급제하고 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지관의 예견처럼 커다란 희생을 치렀지만 그 결과 마침내 집안에 크나큰 영예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희생과 번영을 중시하던 옛사람들의 신념과 그 속에서 피어난 끈끈한 가족애를 보여주고 있다. 백작 부인과 난쟁이. 오래전 아주 부유한 백작이 살았다. 넓고 광대한 토지가 그의 소유였고 원하는 것은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모든 재산과 행복을 햇살처럼 아름답고 천사처럼 사랑스러운 그의 아내와 함께 나눴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에게는 1분 1초가 너무나 소중했다. 어느 날 백작은 사냥하기 위해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사냥감을 쫓아서 전보다 더 깊이 들어간 백작은 어느새 일행과 떨어지게 되었다. 깊은 산속에 우두커니 혼자 서 있을 때 갑자기 난쟁이가 나타났다. 이 작은 난쟁이는 키가 1m 20cm 정도밖에는 안 되어 보였고 수염은 무릎까지 내려왔다. 그는 화를 내며 그의 빨간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이곳은 나의 영역이요. 만약 당신의 아내를 나에게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요. 백작은 숲속에 힘세고 사악한 난쟁이에 대한 온갖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난쟁이 때문에 놀랐다. 늙은 유머가 백작이 아이였을 때 난쟁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적이 있었다. 지금은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겁을 잔뜩 먹은 백작은 돌려보내달라고 사정하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당신의 영토에 침입했군요. 저는 당신이 여기 주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친 난쟁이는 무섭게 소리쳤다. 나는 내가 말한 건 반드시 이루고 말지. 당신의 아내를 데려오시오. 그것만 말고 다른 것을 말해주세요. 반드시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말아주세요. 백작이 말했다. 그러자 난쟁이는 고민하더니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운명을 당신 아내의 손에 맡기겠소. 당신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지. 당신의 아내에게 3번의 기회를 줄 테니 내 이름을 맞춘다면 당신과 당신의 아내는 자유가 될 것이오. 만약
맞추지 못한다면 당신의 아내는 내 것이 될 것이요. 백작은 그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안심을 했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그는 숲속의 난쟁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걸었다. 그들이 얼마간 걸었을 때 그들은 오래된 하얀 수염을 늘어뜨린 전나무 앞에 섰다. 이것은 내 영토의 경계요. 다른 나무보다 9배는 더 오래된 이 나무 앞에서 당신의 아내를 기다리겠소. 그녀에게는 3번의 기회가 있소. 그렇지만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 둘을 모두 잔인하게 죽여버릴 것이오. 백작은 발걸음이 무거워져 천천히 성으로 걸어갔다. 성이 가까이 올수록 그는 더욱더 슬프고 우울해졌다. 성문에 다다랐을 때 백작의 부인은 창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마중 나왔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 매우 행복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가 보통 때와 다르게 우울해 보이고 하늘에 먹구름이 낀 듯 슬퍼 보인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근심에 차서 백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물어보았다. 성에 도착해서 방에 앉자마자 지치고 슬픈 백작은 그가 어떻게 난쟁이를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부인을 원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풀려나게 되었는지를 말했다. 백작 부인은 이 말을 듣더니 마치 얼음처럼 얼굴이 굳어졌고 그녀의 아름답고 밝던 볼에는 눈물이 흘렀다. 이제 성에는 행복과 기쁨이 사라졌고 성 안의 모든 사람은 침묵했고 슬퍼했다. 백작 부인은 대부분 시간을 정자에 앉아서 그녀의 불행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에 불안해하며 교회로 가서 울며 기도하며 보냈다. 백작은 더 이상 사냥을 나가거나 창시합을 하지 않고 대신에 그의 조상도 모두 앉았던 화려하게 조각된 오래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른손으로 머리를 받치면서 그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으나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마침내 한 달째에서 3일이 모자란 날이 되었다. 백작과 백작 부인은 숲속의 작은 수염을 가진 오래된 자작나무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걸었다. 백작은 나무 뒤에 숨었고 백작 부인은 혼자 온 척했다. 이 일만 아니었으면 숲은 정말 아름다웠을 것이다. 새들은 노래하고 다람쥐들은 솔방울 근처에 앉아있거나 뛰어다니고 있었고 야생 장미는 하얗고 빨갛게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그렇지만 백작 부인의 마음은 무거웠고 슬픔에 찼다. 난쟁이는 초록색과 녹색 옷으로 멋지게 차려입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난쟁이는 백작 부인을 보자 너무나 기뻤다. 자, 이제 내 이름을 맞춰보시오, 백작 부인. 난쟁이는 그녀가 맞출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고 재빨리 말했다. 그러자 백작 부인은 숲속 나무 이름 중에 난쟁이의 이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전나무, 가문비나무, 소나무. 라고 대답했다. 난쟁이는 이 말을 듣자마자 숲이 떠나갈 듯이 크게 웃었다. 당신은 맞추지 못했군. 그는 즐겁게 말했다. 내일과 모레도 맞추지 못한다면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될 것이오. 백작 부인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풀이 죽은 채 걸었다. 난쟁이는 그곳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성으로 돌아왔다.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서 벌써 저녁이 되었고 밤도 빠르게 지나갔다. 정말 슬프고 희망 없는 밤이었고 백작과 부인은 잠도 자지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다. 다음 날 종달새가 지저귀일 때 백작과 백작 부인은 슬픔을 이기며 교회로 가서 기도했다. 다시 숲속의 하얀 수염을 가진 오래된 자작나무에 도착했다. 전날보다 멋지게 차려입은 난쟁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난쟁이는 백작 부인을 보자 너무나 기뻤다.
자, 이제 내 이름을 맞춰보시오, 백작 부인. 백작 부인이 자기의 이름을 절대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미소 지었다. 그러자 백작 부인은 곡식 이름 중에 난쟁이의 이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귀리, 메밀, 옥수수. 라고 대답했다. 난쟁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숲이 떠나갈 듯이 크게 웃었다. 당신은 맞추지 못했군. 그는 즐겁게 말했다. 내일도 맞추지 못한다면 당신은 나와 결혼하게 될 것이요. 하하하하. 백작 부인은 전보다 더 슬픔에 잠겨 풀이 죽은 채 걸었다. 난쟁이는 그곳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전날보다 더욱 슬퍼하며 성으로 돌아왔다. 저녁은 알아채기도 전에 와 있었고 어둠은 더 빨리 따라왔다. 오늘은 또 한 번의 슬픈 저녁이 될 것이었다. 백작과 백작 부인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백작과 백작 부인은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은 교회로 가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아름다운 푸른 숲으로 갔다. 아직도 여전히 이른 아침이었고 많은 새가 둥지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개천만이 졸졸 흐르고 있었고 아침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그것만 아니라면 이곳은 마치 교회처럼 조용했다. 백작과 백작 부인은 숲속의 작은 수염을 가진 오래된 자작나무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걸었다. 그곳에서 백작은 그의 아름다운 백작 부인에게 키스하였고 다시는 부인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맺혔다. 그렇지만 백작 부인은 더욱 차분해졌고 심장의 박동도 이전만큼 빨리 뛰지는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작나무로 걸어갔다.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그녀는 나무 옆에 서 있었지만 난쟁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무의 옆쪽에는 야생 장미 덩굴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름다운 담장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길을 따라 걸었고 곧 아름답고 작은 계곡으로 들어섰다.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포도밭이 무화과 나무와 함께 언덕에서 자라고 있었다. 언덕의 중간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오두막의 작은 창문은 아침 햇살에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파란 연기가 작은 굴뚝에서 피어나고 있었고 집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렸다. 백작 부인은 그 작은 계곡과 오두막을 보자 잠시 그녀의 고통과 슬픔을 잊었다. 그녀는 뒤꿈치를 든 채로 살금살금 창문으로 가서 집안이 밖의 풍경만큼 아름다운지 보았다. 그녀는 요리 냄비와 프라이팬이 있는 아름다운 작은 부엌을 보았다. 숲속의 난쟁이가 그 가운데 서서 요리하면서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끓어라, 미라, 양배추야. 백작 부인이 프르지니 게레라는 내 이름을 모르는 것은 좋은 일이지. 백작 부인은 확실히 들었다. 그녀는 살금살금 서둘러 자작나무로 돌아왔고 난쟁이는 눈치채지 못했다. 기쁨에 잠긴 그녀는 난쟁이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웠다. 난쟁이가 도착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늘 난쟁이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근사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옷은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빨간색과 금색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맞춰보시오. 마치 난쟁이가 백작 부인에게 이 새는 내 새장에서 도망가지 못해.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 보였다. 백작 부인은 난쟁이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며 라고 대답하기 시작했다. 틀렸어. 두 번의 추측이 남았군. 난쟁이가 말했다. 염소. 백작 부인이 말했다. 난쟁이는 잠시 멈춰 생각하는 듯 하더니 빨리 말하시오. 이제 하나 남았소. 라고 말했다. 프르지니 게레. 백작 부인이 외쳤다. 그의 이름을 들은 난쟁이는 화를 내며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자유롭게 된 백작 부인은 조급해하며 기다리는 남편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했다. 백성의 축복 속에서 백작과 백작 부인은 성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그럼 푸르지니 게레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해서 멀리 달아나 버렸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돌로 만든 하얀 카누. 힘이 굉장히 세고 멋진 젊은이와 상냥하고 귀여운 아가씨가 있었다. 두 사람은 곧 결혼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상냥한 아가씨가 그만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 젊은이는 너무 슬퍼서 날마다 아가씨의 무덤에 가서 그녀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었다. 친구들은 그대로 두면 젊은이도 살지 못할 거라고 걱정했다. 그래서 사냥하러 가자고 하기도 하고 싸움에 나가기를 권하기도 했다. 그래도 젊은이는 무덤 옆에 붙어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싸움에 쓸 도끼도 사냥에 쓰는 활도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람의 넋이가 있는 저승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 세상으로 떠날 결심을 하고 말았다. 여행 준비를 마치고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눈 다음 젊은이는 출발했다. 그러나 길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남쪽이라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발길을 옮길 뿐이었다. 정처 없이 남쪽으로만 자꾸 걷다 보니 처음 마을을 떠났을 때는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점점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지고 겨울의 검은 구름이 사라진 파란 하늘이 보였다. 그리고 길가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다. 남쪽을 향해 길을 걸었기 때문에 남쪽 나라로 가게 된 것이다. 젊은이는 언덕 위로 올라가서 작은 오두막집 앞에 멈추었다. 집 안에서 노인이 문을 열고 나왔다. 백발을 길게 늘어뜨리고 작은 눈을 반짝이며 마른 몸에 무명천을 두르고 있었다. 젊은이는 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말하려고 했다. 그러자 노인은 한쪽 손을 들며 젊은이가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자기부터 먼저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자네가 찾는 아가씨가 2, 3일 전에 여기를 찾아왔었지. 매우 지친 것 같아서 여기서 하루를 묵게 했었네. 아무튼 이리 들어오게. 얼마 동안 여기서 쉬는 게 좋아. 그런 다음에 자네가 갈 길을 가르쳐 주겠네. 젊은이는 노인이 말한 대로 작은 집에 들어가서 한동안 푹 쉬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저기 바위에 금간게 보이는가? 금간 저쪽이 저승이라네. 자네는 지금 사람이 사는 이승과 영혼의 세상인 저승 사이에 있네. 저승은 자네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닐세. 어쨌든 자네가 가져온 물건을 다 내려놓고 출발하게. 젊은이는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 오두막집을 나왔다. 한 걸음 밖으로 나왔을 때 마치 발에 날개가 생겨서 날고 있는 것처럼 몸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젊은이의 몸만 가벼울 뿐 주위의 나무나 풀 그리고 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젊은이가 걸어가는 길에서 즐겁게 뛰노는 동물들은 젊은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젊은이는 빽빽한 나무와 울퉁불퉁한 바위에 부딪히지도 않고 용케 잘 빠져나왔다. 빠져나온 뒤에야 머리를 갸웃거리며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나무와 바위는 진짜 나무와 바위가 아니라 나무와 바위의 넋이거나 아니면 그림자였다.
젊은이의 몸도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다. 젊은이는 그림자 세상에 와 있던 것이다. 젊은이는 이 그림자의 나라를 반나절쯤 걸어서 커다란 호숫가에 이르렀다. 호수 한복판에 아름다운 섬이 있었다. 섬가에는 하얀 돌로 만든 카누가 줄지어 있었다. 젊은이는 카누를 타고 섬을 향해서 노를 저기 시작했다. 노를 저으면서 슬쩍 옆을 보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또 한 척의 카누 위에 자기가 찾는 바로 그 아가씨가 타고 있었다. 아가씨는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었다. 두 사람은 카누를 나란히 하여 노를 저었다. 호수의 파도가 넘실거리기 시작했다.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자 카누가 파도에 말려 뒤집힐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렇게 성난 파도도 카누에 부딪히자 거짓말처럼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두 사람은 무사히 호수를 건너갈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호수를 건너 아름다운 섬에 닿았다. 그 섬은 즐거움의 섬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즐거움의 섬에선 공기가 주식이었다. 공기만 먹고도 별 탈 없이 살 수 있었다. 어디선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으며 좋은 향기가 풍겨왔다. 얼음도 없고 차가운 바람도 불지 않았으며 아픈 사람도 슬프게 우는 사람도 없었다. 젊은이는 언제까지나 이 아름다운 섬에서 아가씨와 같이 살고 싶었다. 그런데 젊은이의 귀에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아마 생명을 쥐고 있는 신의 목소리였는지도 모른다. 젊은이여,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이리로 오는 것이 좋겠다. 그때까지 아가씨는 상냥하고 귀여운 아가씨, 그대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소리가 사라지자 젊은이는 눈을 번쩍 떴다. 꿈이었다. 젊은이는 아가씨의 무덤가에서 소리 없이 내리는 한방눈을 맞으며 잠이 들어 있던 것이다. 잠을 깬 젊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